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시리즈물인데 1권이 가장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2권,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게 0권입니다. 순서가 1, 2, 0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가장 처음에 나왔던 1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지식을 막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 한 권에도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인류의 이런 다양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방대할 수 있는 그런 5가지의 내용이 압축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압축한 내용을 더욱더 아주 쥐어짜서 압축하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경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경제를 한 파트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과거 아주 유구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역사, 어떤 경제를 갖고 있었냐면 땅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왕이라든가 귀족들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깨진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 정신을 다룰 때 살펴봤는데 자본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뭐냐면 기존의 귀족주의, 그것에 바탕을 둔 중상주의, 어떻습니까? 소수의 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얘가 하고 이런 식으로 소수가 모든 것들을 이제 독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그런 중상주의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려면, 그리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면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면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 뿌리는 휴머니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했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부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부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발언권이 강해지는 거죠. 교육의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를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프랑스 혁명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던 왕권 그리고 귀족주의를 타파를 해버리는 거죠.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련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오게 됐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계속 만들어요. 1년, 2년, 3년 만들다 보면 어떻죠? 기술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고, 또 인간은 궁리를 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과잉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만들어진 공급 제품들을 사용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시대에서는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부터 해서 다들 전 세계로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가 조금 늦게 시작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공급 과잉이 생기네, 우리도 시장을 개척해야지, 식민지 쟁탈해야지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다 차지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차지할 게.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전쟁이라는 이런 부분도 경제구조라는 하부구조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의 패망으로 종결이 됐는데, 평화로운 시기를 갖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현상을 얻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이런 시대를 보내다가 공급 과잉의 문제가 빵 터져버리죠.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렵다 하지만 당시 대공황 시대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어려움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기존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구만. 그래서 경제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여를 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관여를 하냐면, 공급 과잉이니까 과잉된 공급을 받쳐줄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시대에 댐 공사하고 다양한 그 정부 사업들이 펼쳐지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경제 정책을 이제 케인즈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케인즈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후기 자본주의 또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케인즈주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과잉이 됐는데 자기 경제권에 이제 블록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독일이 소외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블록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리고 당시에 또 히틀러라는 국민들의 이러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의 경제도 블록으로 갇혀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유럽 국가에서 점령을 해버리고 블록을 설정해 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하간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계시듯이 1945년에 독일과 일본의 이제 항복으로 종결이 된 거죠. 그 이후에 현대사는 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소련이 패망하면서 일종의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 보통 케인즈주의의 입장이라면은 경기가 하강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가 과열될 때의 현상인데 경기가 하강을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케인즈주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죠. 왜냐? 기술이 계속 향상이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 공급이 늘어나면서도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또 줄어드는 거죠. 이러한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여튼 스태그플레이션의 케인즈주의가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다시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자유주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저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폐기됐던 자유주의가 꿈틀꿈틀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시장 실패가 있더라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이 정부 실패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공급 과잉 문제를 세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가 과거 고대부터의 오랜 시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와 경제를 압축해서 가장 단순화해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정치 부분인데, 정치에 관해서는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또 경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떠한 경제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관점이 사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보수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유를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규제 완화하고 복지 이런 것들 많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와 기업가의 이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진보는 일종의 정부 개입을 주장한다는 입장에서 케인즈주의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소수의 또 귀족들만 남고 이러한 시대로 회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 영역이라든가 아주 민감한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두어야지 그냥 자유롭게 둘 수 없다. 그리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진보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노동자와
서민 이런 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원래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그 보수와 진보의 패러다임, 그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독재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독재자에 대한 뭐 관점, 또 이런 걸로 보수 진보를 나누기도 하고, 또 지역 기반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 살면 그냥 경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뭐 무조건 보수가 되거나 뭐 진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얽혀져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친일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보수 진보와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식민지 경험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던져준다고 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또 보수 진보하고 얽혀져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보수 진보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책에서는 그냥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고 있고,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진보나 뭐 좌파라고도 불리는 민주당조차도 보수 정당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라든가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참고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사회 윤리 파트가 있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와닿거나 흥미롭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2권도 나오고 0권도 나왔단 말이죠. 그 파트에서 또 사회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 책에서 뭐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체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